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제8주차 화학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과제를 대부분 잘해서 제출했는데 어떤 동영상은 물의 극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이제 보여지고 또 어떤 거는 별로 휘지 않아서 별로 재미없는 그런 동영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물을 되도록이면 이제 약하게 가늘게 틀어야 잘 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또 정전기 대전이 또 잘 돼야 되겠죠. 먼저 과제를 여러분이 냈는데 제대로 체크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엑셀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요 4월 16일주입니다. 우선 자기 과제에 이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과제는 이제 동영상이 목요일 오전 9시에 오픈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된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여러분 잘 보셨죠?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 해서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하고 곧바로 3장으로 이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2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질과 혼합물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이 책에 나오는데 오전에 크기 성질, 세기 성질까지 그냥 곁들여서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그냥 적어놨습니다. 크기 성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양에 직접 비례하는 성질이다. 질량, 에너지, 부피, 연용량, 엔탈피. 에너지는 다 여기 해당이 되는데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직접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온도, 밀도, 압력, 용해도, 비열 등이 있다. 주로 이제 어떤 정도를 말하는 도자가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진하게 표시된 성질이 여기 연용량이 있고 연용량하고 관계 있는 것이 여기 비열이 있습니다. 연용량과 비열은 상당히 유사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용해도가 또 이제 많이 쓰이니까
뭐 온도, 밀도도 물론 있지만 진하게 쓰이는 거는 그래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알고 있으면 좋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연용량과 비열에 대해서는 3장에 이제 교재 있는 사람들은 44쪽에서 45쪽으로 넘어가는 요 중간중간 걸쳐 있는 내용이 물에 대한 이 비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면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게 있고, 뭐, 흔히 말해서 크기 성질은 양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세기 성질은 질하고 관련이 있다. 얘네들은 줄다리기 할 때 힘, 여럿이 모이면 합쳐지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거. 요거랑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는 있어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내용이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이다. 물리적인 성질은 물질 자체가 다른 걸로 변하지 않으면서 나타내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색, 냄새, 맛, 결정 모양,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표면 장력. 진한 글씨로 여기 밀도와 용해도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성질은 물질 자체가 다른 걸로 변할 때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산화되거나 환원될 때 산화 환원이 잘 되냐 안 되냐. 산이나 염기의 물질이 있는데 산으로 염기로 작용을 잘 하냐 안 하냐. 어떤 반응을 할 때 결합하는 반응을 잘 하냐 분해 반응을 잘 하냐. 그래서 이 화학적인 성질은 전부 결국은 화학 반응에 대한 정도예요. 위의 물리적인 성질은 물리 써서 그러는데 물리적 변화, 반응이라기보다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냐 안 하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또 이제 물질의 분류라고 해서 34쪽에 혼합물과 순물질이라는 진한 타이틀이 보이는데 우리가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순수하다 한 종류만 있다 그러면은 순물질이라 그래요. 순물질. 순물질.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질. 물질 중에서도 한 종류의 원자들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원소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원자 또는 원소가 화학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물질은 화합물. 혼합물질 중에서 잘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그렇지 않고 잘 섞이지 않으면은 불균일 혼합물. 잘 섞였다는 것은 분자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잘 섞였다는 거예요. 혼합물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어디에서 시료로 채취하든지 혼합물의 비율, 조성이 일정할 때 작게 채취하건 크게 채취하건 이제 균일이다. 이 균일 혼합물은 다른 말로 용액이라고 한다. 이 혼합물질을 순수한 물질로 나누는 것을 여기 지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분리라고 해요. 이 화합물을 원소나 더 작은 화합으로 나누는 것은 화학적으로 한다 써 있는데 이거는 분해라고 합니다. 분리라고 하는 그
방법들이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몇 가지들은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은데, 타이틀만 일단 적어볼게요. 걸음종이를 이용해서 거르는 것도 불리한 방법이고, 염전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물을 날려보내는 거, 증발, 이것도 분리의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이제 바닷물에서 우리가 순수한 그 물, 담수를 얻고자 할 때는 우리는 증류라 그래요, 증류. 그 중에서도 그냥 소금 같은 게 녹아있을 때 바닷물을 끓였다가 이제 기체를 냉각시켜서 얻는 거를 단순 증류. 단순 증류.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을 때 이 증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분별 증류. 얘는 이제 휘발성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쓰는 거고, 여기는 그냥 비휘발성, 주로 이제 고체죠. 고체가 녹은 용액, 현재 액체를 회수할 때 단순 증류라고 합니다. 용해도의 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또 분리하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분리하는 거는 분별 결정. 그 다음에 순도를 높이는 용도로 우리가 할 때는 재결. 일반적으로 이거는 분리의 목적이 있는 거고, 얘는 순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섞이지 않는 용매에 선별적으로 녹여서 추출하는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 그래요. 축출이 아니라 로 물과 유기용매를 이용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목만 알려주고 설명은 생략을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면 검색을 하면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익혀두면 좋은 거 크로마토 그래피 띄었을 필요가 없는 건데 크로마토 그래피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일반적으로 분리하는 종류들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전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3장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자, 3장은 제목이 다양한 상태의 물질이라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H2O라고 하는 물도 보통의 상태에서는 액체인데 이게 구름으로 되는 거는 기체고 또 뭐 빙하 뭐 얼음으로 되어 있을 때 고체잖아요. 어떤 다른 물질들도 고체로 존재하느냐, 뭐 액체, 기체로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 페이지에 보면은 고체와 액체 구분을 해놓고 뭐 이온수라 화합물의 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책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주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서로 이제
변화하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변화하게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음,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일단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에너지, 주로 이제 열을 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를 주면 고체는 액체가 되려고 하고 액체는 기체가 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또 용어가 있어요. 엔트로피가 이제 예,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엔트로피가 일반적으로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거는 역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일부러 주지는 않으니까 어, 웬만하면 기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는 고체가 되려고 하고 엔트로피 입장에서는 기체 쪽으로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그 작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충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4장에 가면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테니까 그때 이제 가서 공부하면 되고요. 아까 그 비열이나 열 용량 얘기도 했고 상의 변화 얘기를 했는데 물질의 가열 곡선이라고 해서 일반학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미리 체크를 해 놨었는데 사라졌네. 자, 히팅 커브라고 해서 이제 많이 여러 군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얼음, 물의 가열 곡선이라고 해요. 물의 가열 곡선. 처음에 이제 영하 10도짜리 얼음을 준비해서 일정한 그 정도로 열을 가하는 거예요. 1분에 뭐 10줄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경과하는 건데 열의 양, 가해진 열의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하 10도의 얼음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열을 가하면 이 얼음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대부분의 물질은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모양이 안 변한 상황에서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0도가 되면 온도가 안 올라가고 대신에 액체물로 변하는 게 이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상이 변한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그때에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진 열이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상의 변화에 다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1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가 0도다 이런 겁니다. 다 녹으면 전부 다 녹으면 이제 또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까지 쭉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은 또 온도가 더 안 올라가고 이번에는 이제 기체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H2O 물인데 이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
시간이 요 정도 시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이 정도 시간이니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만한 에너지가 다 공급이 되면 전부 다 기체로 된다. 그리고 기체가 이제 또 계속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액체에서 처음에 이제 고체에서 요 부분 참고로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냐? 6.01 킬로줄 퍼 몰이에요. 이 1몰은 18g의 물을 의미해요. 물 18g을 녹이는데 6,000줄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뭔가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과정이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얘는 똑같은 양의 경우에 44.01 킬로줄 퍼 몰이 필요하다.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우리는 멜팅이라고도 말을 하고 멜팅이라고도 하고 퓨전이라고도 합니다. 퓨전, 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융해 그냥 녹는다라는 말도 써요. 녹는 게 소금이 물에 녹는 것도 우리말로 녹는다 해서 헷갈리는데 한자어로는 융해. 거꾸로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은 언다, 프리즈 얘기를 하죠. 프리징 얘기하고 또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는 증발, 베이퍼리제이션 증발이라 그러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는 이제 뭐 응축, 응결, 컨덴세이션, CONDENSATION, 컨덴세이션 얘기하고 때로는 이제 고체가 액체를 안 거치고 기체로 되기도 하고 기체가 곧바로 고체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승화라 그러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에너지의 차이,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별로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이제 많이 멀어지니까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야 돼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곡선이 액체마다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느냐 다르겠죠. 여기서는 지금 가파르게 그려놨는데 물하고 만약에 뭐 에탄올이다. 그럼 에탄올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물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에너지를 받아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물이 V자로 VSEPR 이론에서 V자 구조를 하고 있는 거, 극성인 거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열곡선은 이 정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1기압에서 물은 0도에서 끓고 0도에서 녹고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 물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생물체, 특히 이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의 그 성질 중에 온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도 변화에 대한 큰 저항성 이런 용어가 이런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이제 비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성질 때문에 사람이 또는 생명체들이 지구의 온도가 막 영하에서 뜨거운 그 고온으로 올라가도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또 이제 물이 이 생명체 신진대사의 기본적인 용매로 작용을 하는데 물의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물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막 알기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검색하다 보면 이제 뜨거운 물이 얼 때하고 그거보다 좀 차가운 물이 얼 때 어느 게 더 빨리 얼 것이냐? 당연히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어는 경우가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음펜바 효과라고 해요. 오늘은 뭐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검색해 보세요. 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기압에서 100도에서 끓느냐? 뭐 여러분이 이제 실험할 기회가 있어서 끓여 본다고 하면 아마도 조금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딱 100도에서 끓는 거를 관찰하기가 뭐 관찰할 수도 있지만 쉽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100도 이전에 끓을지도 모르고 100도가 됐는데도 끓지 않고 더 올라가서 갑자기 막 끓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애매해요.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EBS TV에서 이제 어떤 강연한 거를 봤는데 그 내용이 나왔어요. 정말로 물은 100도에서 끓느냐. 흥미롭게 봤는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보여주면 자 물을 이제 끓이는데 흔히 말하는 냄비에서 끓입니다. 물이 아주 잘 끓고 있죠. 지금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정확하게 95도 근처예요.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끓여도 다 100도에서 끓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은 물이고 같은 온도계고 같은 날짜에 찍은 건데 얘는 보니까는 104도죠. 104도. 왜 이럴까요? 이 104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100도에서 끓는 거를 관찰하는 게 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95도에서 끓고 어떤 때는 그거보다 또 높은 온도에서 끓고 뭐 이래요. 이게 104도에서 끓는 거는 이제 103도까지도 이제 안 끓는 거죠. 사실은 100도에서 끓여야 되는데 103도가 돼도 오버히팅 상태로 안 끓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거기에 만약에 커피가루를 넣으면은 갑자기 끓으면서 튀어오르는 그래서 화상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과제 중에 하나는 물이 왜 이렇게 100도에서 딱 일정하게 끓지를 않고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끓고 높은 온도에서도 끓는지 원인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 오는 건데 그냥 적으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예전에 본 동영상을 소개를 해 줄게요. 자, 유튜브에서 장하석 과학 철학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9강이라고 해서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는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뭐 중간중간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보다 보면 아마 관심이 있으면 빨리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 속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거를 보면 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있으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과제는 물이 정상적인 일기압에서 어떤 때는 95도, 100도보다 낮은 온도, 어떤 때는 100도, 어떤 때는 105도에서 끓는데 어떤 이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장 넘기면 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체와 기체 법칙. 그래서 몇 가지 법칙이 나와요. 세 가지, 네 가지 법칙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 기체는 고체나 액체와 달리 뭐 모양도 뭐 그렇겠지만 부피가 액체나 고체는 정해진 질량이면 부피도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기체는 그렇지 않고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적당히 변화시키면 부피가 막 변하죠. 액체, 기체, 액체, 고체에 비해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기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해요. 압력, 부피, 온도, 몰수. 각각 P, V, T, N으로 많이 표시하죠. 이 P, V, T, N 사이에는 서로 이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써 있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법칙이에요. 이상기체 법칙. 여기서 R은 이제 상수인데 0.082 리터 기압 퍼 몰 K 이렇게 됩니다. 이 이상기체의 법칙은 그 전에 발표된 세 가지 법칙을 하나로 이제 표현한 건데 처음에 나온 게 보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변비한다 하는 거고 K는 비례상수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별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여러분 익혀두세요. 절대 온도는 이제 계산할 때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 몰수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개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2배면 부피도 2배, 개수가 3배로 늘어나면 부피도 3배. 보일, 샤르,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할 때는 변하는 요인들 외에는 다른 거는 안 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겠죠. 이 세 개의 법칙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표시를 하면 이 부피라는 것이 비례하는 쪽으로 비례한다 이 표시인데 어떤 때는 P분의 1에 비례하고 이렇게 선이 어떤 때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또
다른 걸 고정시키고 몰수를 바꾸면은 몰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 P와 T와 N이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피라는 것이 그대로 세 개를 곱하면 돼요. 분모는 분모에, 분자는 분자에, 그 다음에 T. 부피는 P분의 TN이라는 값에 비례한다. 이 비례상수를 적당히 집어넣으면 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는, 요게 비례상수인데, 특별히 이걸 기체상수라고 합니다. 분수를 싫어하니까 P를 맨 편에 곱하고 알파벳으로 정리하면 이 식이 곧 PV는 nRT가 되고, 기체 상수는 적당하게 이제 기체를 일정량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0도씨 1기압에서 1몰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22.L다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체 상수만 정리를 이상기체 법칙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R은 NT분의 PV가 되겠죠. 계산하면 1몰 273K 1기압 22.4리터 하면 0.082 이렇게 나옵니다. 리터 기압 몰 K. 그래서 기체 상수를 R이라고 표시하고 이 R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R 값을 평소에는 뭐 기억하지 않더라도 혹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보기 전에 R 값을 기억두세요. R은 0.082 리터 기압 퍼 몰 K다. 이런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이 값인데 똑같은 R이라고 해도 이제 단위가 이건 표준 단위가 아닌데 표준 단위로 바꾸면 8.31 줄 퍼 몰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 단위로 나타낸 기체 상수예요. 주로 연력 단원에서는 기체 상수를 0.082를 쓰지 않고 8.32를 쓰게 되니까 참고하고, 또 이제 이 기체들의 문제에서 0도씨 일기압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주 등장을 하니까 얘를 그냥 표준 온도와 압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앞서 STP라고 하는데 표준 온도와 압력 그러면 0도씨 일기압이다.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기체 법칙이 P분의 nRT라고 했죠. 기체들에 대한 또 단원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집어넣고 뭐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이 비례 상수가 2분의 3 RT 이렇게 이제 나와요.
운동에너지의 그 공식은 입자가 있을 때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2분의 1 mv 제곱. 이게 이제 2분의 3 RT. 그래서 이 분모 2를 약분하고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는 어떻게 됩니까? 2는 약분이 됐으니까 M이 나눠져서 M분의 3R. 거기다 루트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입자 한 개의 어떤 속도라는 것은 입자 하나의 질량에다가 3RT를 분수 계산을 해서 제곱분을 씌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원자 세개에서 한 개, 두 개를 따지는 게 아니고 1몰씩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1몰의 평균 속도를 이제 U라고 했을 때 이 식에 있는 값 중에 크기 성질이 이제 이 M밖에 없거든요. RT는 세기 성질이니까. 그래서 1몰이 되면은 원자 하나의 질량 대신에 원자 1몰의 질량을 대신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 질량이 되죠. 여기는 분자량 또는 몰 질량이 된다. 중요한 거는 표준 단위로 킬로그램 퍼 몰로 대입을 해야 돼요. 킬로그램 퍼 몰. 여기서 이제 온도는 절대 온도라 그랬고, R은 꼭 0.082가 아니라 표준 단위를 써야 되겠죠. SI 단위 8.31 줄 퍼 몰 K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떤 기체의 평균 속도 공식이 나오면 그 기체의 평균 속도의 B를 분수로 표시하고 이 공식을 나란히 분자 분모에다가 적어 놓고 계산을 하면 지금 U1은 M1분의 3RT죠. U2는 M2분의 3RT예요. 이 RT는 입자 종류와 상관없이 표시되는 거니까 다 약분되고 남는 것은 M1과 M2만 분모에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루트 속에서 M1과 M2가 반대로 뒤집어진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입자들이 가는 속도의 B는 거리의 B가 될 것이고 거리의 B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데 제곱근을 취해야지 된다. 빛체의 분출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하는 게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레이암의 기체 분출의 법칙이다. 우리가 속도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과 학생이더라도 미적분에서 살짝 속도를 배웠어요. 위치를 미분한 게 이제 속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1차원에서만 배우는데 속도 선에서 어떤 입자가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때와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때의 크기는 뭐 계산하면 되지만 방향은 반대라서 얘가 만약에 10의 속도로 가고 있다. 같은 속도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 미터 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평균 내면 이렇게 닫혀있는 그 기체들의 속도를 평균 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나 어차피 반반씩이니까 0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는 0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이 벡터를 없애기 위해서
속도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한 겁니다. 제곱한 다음에 평균하고 다시 루트를 씌운 거예요. 평균 속도라고 말하지만 약간 좀 용어가 복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하여튼 힌트를 많이는 안 준 두 가지 과제를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숙제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물에 끓는 점. 일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근처일 때도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 적는 거고 두 번째는 25도에서 산소 분자의 평균 분출 속도는 몇 미터 퍼 초인가? 여기 힌트를 줄게요. 여기는 이제 분자량은 원래 32g per 몰인데 이거를 0.032 kg per 몰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되고 기체 상수는 8.31 joule per mol K예요. 줄이란 단위가 이제 검색을 하면 SI 단위로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걸로 바꿔서 대입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해야 돼요. 공식은 앞에 나온 대로 n분의 3RT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는 단위들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알아서 미터 퍼 초라는 단위가 될 겁니다. 뭐 문과 학생의 경우에 약간 좀 취급하지 않은 그런 숫자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좀 검색해보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요. 두 가지 과제를 일요일 밤 12시 이전에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